오리데이스와 당뇨병이라 1960년에서 1980년도에 이야기를 제2부에서 봅니다. 숨은 당뇨병 환자를 찾아서 오리데이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다. 당뇨병 환자는 넘어들 만큼 충분히 많다. 어떤 데서도 당뇨병 환자가 부족해서 궁핍하지는 않다. 만약 정례의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다면 당뇨병에 가장 걸리기 쉬운 환자들을 추가로 주목하라. 예전에는 간과됐던 새로운 사례들이 드러날 것이다. 엘리엇 조설린 1931년 1931년 1961년에 제약 및 화장품 산업의 편집자이면서 의약품 마케팅 실천의 변화에 대해서 자주 논평하던 밀턴 모스코위치는 다우릴의 성공을 추적하는 다우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준비했다. 머크에서 벌이는 다우릴 홍보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찾다가 업존이 새로 놓은 당뇨병 약 오리네이스를 지목했다. 업존사는 몇 년 전에 출시한 경구용 당뇨병 약 오리네이스로 현재 해마다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다우릴과 마찬가지로 오리네이스는 만성병의 기본 개념이 멈출 수 없는 퇴행 모델에서 감시와 조기 검진 모델로 바뀌는 촉매 노릇을 했다. 그런 뭐 있었니? 내면에 자, 움직이는 질병. 당뇨병은 오리네이스가 개발되기 훨씬 전부터 건강과 질병의 임의적인 구분을 둘러싼 이런 논쟁의 장이 됐다. 클로드 베르너르는 1865년 출간한 실험의학 입문에서 일단 신체 생리화학 측면에서 이해하면 건강과 질병 사이의 정확한 경계를 보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당뇨병을 들었다. 당뇨병은 역사적으로 가장 일찍 혁명된 질병 가운데 하나다. 3,500여 년 전의 에베레스트 파피루스 증상이 묘사되어 있고 그렇군요. 오래된 역사 속에서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단맛이 나는 당뇨병이 소변을 자주 보는 다른 질환과 공식적으로 구별된 것은 17세기의 말이었다. 18세기 말에 영국의 의사 메시도슨이 당뇨병 환자의 소변에서 나는 단맛이 소변에 함유된 당 때문임을 처음으로 입증한 뒤에 이를 당뇨라고 말을 했다. 당뇨. 당뇨라는 거죠. dobson의 연구는 아울러 당뇨병 환자의 혈액 속에 당이 과다하게 함유된 경향이 있음을 제시했다. 탄수화물 대사에 대한 베르너르의 연구는 간 중심의 당뇨병 모델을 뒷받침했고 실험의학의 이론적인 방법론적인 기반을 놓고 이후에 수십 가지 과잉 생리장애와 과소 생리장애들을 특징 짓는 데 일조했다. 인슐린 1920년대 초에 등장한 기적의 약의 대표 주자 발견은 당뇨병 진단 예후 치료를 두고 셈법을 크게 바꿔 놓았다. 자, 넘어가서 저명한 당뇨병 전문의 엘리엇 조설리는 1931년 이렇게 썼다. 인슐린은
당뇨병 환자의 삶을 연장해 줬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환자가 너무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알려있지 않았던 당뇨병에 관한 사실들을 밝혀주었다. 인슐린 이후의 시들은 더 늘어난 수명과 함께 이전까지 기술된 적이 없는 다양한 당뇨병 증상들도 가져다줬다. 이제까지 희귀하고 주목받는 현상이었던 당뇨병 암 질환은 이제 흔한 질병이 되었다. 1936년에 파울 킴 멜스틴과 클리퍼드 윌슨 독특한 당뇨성 사구체 경화증, 신부전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신장병을 기술했다. 이러한 눈과 신장 합병증은 신경질환과 함께 3대 당뇨병증을 이뤘다. 이러한 만성 합병증은 당뇨병 환자가 더 오랜 수명을 누릴 때 치러야 하는 초기의 대가였다. 이보다 더 오래 생존한 당뇨병 환자는 아울러 감염에 대한 민감성 증가, 더딘 상처 회복, 혈관 질환으로도 고생하게 되었다. 인슐린 이후 시대는 당뇨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단의 사회적인 도전들도 안겨주었다. 좀 더 순하게 작용하고 역효가 더 오래가는 새로운 인슐린이 출시된 뒤에도 당뇨병 환자들은 삶 속에서 꼼꼼하게 칼로리를 계산하고 인슐린을 자기 몸에 주사하는 힘겨운 생활 방식을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내면화해야 했다. 오늘날 환자 역량 강화 운동과 관련해서 이러한 당뇨병 환자 공동체의 성장을 바라보는 게 구미에 맞는 일인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정체성은 어느 진정성 있는 하위 상달식 환자 근익운동의 산물인 만큼이나 온정주의적인 상위 하달식 명령으로 만들어진 결과였다. 많은 당뇨병 전문의는 기적의 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 당뇨병 환자들이 식이요법을 소홀히 하게 될 거라고 우려했지만 인슐린은 당뇨병 치료의 도덕적인 구조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적인 역할을 했다. 인슐린 이후의 시대의 주사 바늘은 당뇨병 환자의 삶의 교율을 특징짓고 제약하는 상징이 되었다. 인슐린을 투여하고 당뇨병에 걸린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은 한시도 쉴 틈이 없는 일이었다. 질환 정체성과 관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감안하면 20세기 전반기의 당뇨병 진단이 대체로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국한되었던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경구형 혈당 강화제의 역사, 해히스트에서 켈러머주까지 인슐린 이후 시대 당뇨병 환자의 삶을 특징지은 인슐린 주사의 고통과 자기감시의 노고 말고도 1920년대 피하 주사기의 정기적인 사용은 확고한 사회적인 낙인 효과를 불러왔다. 인슐린이 시장에서 나온 뒤에 곧바로 수많은 의사와 환자는 모두 당뇨병 환자를 주사바늘에서 해방시켜줄 괜찮은 경구형 대체약을 찾으려고 애썼다. 인슐린은 위장에서 소화되는 펩티드 여서 경구형으로는 효과가 없었음에도 이 약의 공동 발견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찰스 베스트는 머지않은 미래에 이 호르몬의 경구용 약이 나오리라고 확신했다. 사실 효과적인 경구용 당뇨병 약제의 탐색은 인슐린의 발견보다 먼저 시작이 되었다. 박테리아, 이스트, 식물성 물질에서 뽑아낸 다양한 추출물이 경구용 약제로 시험이 됐지만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또한 혈당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약들은 가장 강한 독성을 띠는 경향이 있었다. 20세기 전반기에 가장 유망했던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합성 구안이 된 유도체들이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탈린으로 1920년대 초에 두드러진 혈당 강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크게 찬사를 받고 시장에 나왔다가 간 독성이 밝혀지고 나서는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었다. 이러한 화합물 가운데 몇몇은 2차 대전 이전까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했지만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널리 쓰이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자, 부작용. 몽펠리에 대학에 있던 장봉 동료 오기스트 루바티에르는 프로타민 아연 인슐린을 가지고 실험하는 의사였는데 그는 이러한 반응이 혈당 강화의 결과임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이 특정한 설파 유도체들의 혈당 강화 작용을 평가하는 연구들을 공동 수행했다. 전쟁 이전은 헤이히스트는 그 대학에 확장된 이계 파르벤 복합 기업의 일부였다. 1955년 9월에 업존의 의학부 책임자 헤이히스트가 D860을 유망한 혈당 강화 약제로 개발했다는 전언을 받았다. 오리네이스는 처음에 업존 내에서 또 대중 매체에서 경구용 인슐린으로 홍보되었지만은 약물 반응에서의 차이는 나중에 당뇨병을 두 가지 유형, 1형과 2형으로 다시 분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리네이스의 연구자와 마케팅 담당자들은 새로운 약이 오직 가벼운 증상에 맞는 인슐린의 보잘것없는 대체품으로 무시될 것을 우려했고, 그래서 대신 오리네이스가 효능을 보이는 유형의 당뇨병을 독립적인 질병 분류로 홍보했다. 하루쯤에 경구용 혈당 강화제 생산 경주의 선두주자가 된 업조는 1956년 8월 공식적인 신약 허가 신청 NDA를 미국 식품의약국에 낼 만큼 충분한 결과가 축적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출해서 승인 사이의 몇 달 동안 업조는 자사 연구자들을 여러 심포지엄에 동원했다. FDA 승인을 받은 뒤에 업존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미국 당뇨병협회의 연차 총회 다음 주인 1957년 6월에 신약을 출시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신약을 해서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죠. 좀 더 편안한 치료법은 오리네이스의 초기 개발 과정에서 업존의 의학부서는 회사의 나머지 부서들 그리고 금융계에 뭔가 전 더 유망한 것을 개발하고 있다는 힌트를 제한적으로 주었지만 이러한 논의의 의존은 모호하고 차분한 편이었다. 그러나 일단 NDA를 제출하자 업존은 신속하게 판매 및 마케팅 팀의 동원에 나섰다. 모든 업존 판매원에게 배포된 유인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는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까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도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당해야 하는 교육 업무는 엄청난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렇게 업존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여러 가지 진지하게 조언을 받아들여 그들은 판매원들에게 약의 과잉 홍보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순회 판매원들은 이 약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강화된 효능이나 인슐린과 비교했을 때 안정성이 아니라 편리성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약의 명칭 그 자체에 힌트가 숨어 있었다. 편리성에 입각한 마케팅은 그 공적 지위가 생명을 구하는 기회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산업에서는 미묘한 주제였고 당뇨병 전문의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성공한 전략이 못 되었다. 오리네이스가 출시된 주에 ADA의 전 회장 헨리 리케츠는 뉴스위크와 인터뷰하면서 많은 의사가 톨부타미드에 대해 깊은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학술지의 광고가 이렇게 나갔네요. 자, 오리네이스는 일반 의들을 딜레마에 빠뜨렸다. 당뇨병 환자 사이에서 경구용 약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큰지를 감안하면 이를 감추는 것은 온당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가정의들이 그저 삶의 편의성을 높이려고 환자의 약을 인슐린에서 오리네이스로 바꾸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불길한 어조로 일부 당뇨병 환자는 뒤에 이러한 편리성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리케츠가 앞으로 여러 해가 지나야 비로소 발현할 수 있는 감춰진 부작용에 대해서 강하게 우려한 것과는 달리 다른 당뇨병 전문의들은 그 본성상 화학적인 것이 아닌 행동성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했다. 오리네이스가 출시된 뒤에 열린 ADA 학술 회의에서 필라델피아의 가필드 덩컨은 오리네이스의 편의성 그 자체가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비만인 당뇨병 환자에게 식사 제한을 통해서 체중을 줄이는 대신에 이 약을 처방하려는 유혹이 비만의 유지를 부추길 거라고 우려했다. 마운트 시나이의 헨리 돌제도 톨부타미드의 편리성이 경구요법에 부적합한 환자들을 유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전성. 그래서 오리네이스의 경이로움 7가지를 판매원들에게 배포했는데, 첫째, 오리네이스는 성인에게 발병하는 당뇨병 대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또 두 번째, 더 매끄럽고 더 나은 통제력을 제공한다. 부작용의 발생 빈도가 낮다. 안정된 환자는 저혈당 반응을 거의 겪지 않는다. 혈당 강화 약제가 아니라 정상 혈당 약제다. 알려진 독성이 없다.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에게 좀 더 정상적인 삶을 마련해 준다.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죠. 이 마지막 항목은 날마다 주사 바늘을 찌르는 일상에 매여 있는 것보다도 정제를 삼키는 것이 더 쉽다는 자명한 사실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로일은 주장했다. 정제라는 투여 방식은 편리성을 넘어서 환자들이 인슐린을 구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게 했고, 새로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당뇨병 자가치료의 습관을 주입하는 것도 더 쉬워졌으며, 치매에 걸렸거나 눈이 멀었거나 관절염을 앓고 있거나 그 밖에 장애가 있는 개인들이 정기적인 약 투여를 위해서 가족이나 간병세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이러한 경쟁에도 오리네이스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다. 1958년까지 당뇨병 진단을 받은 미국인은 대략 200만 명이었고,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100만 명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됐는데, 알려진 당뇨병 환자 가운데 32만 명이 오리네이스를 복용했다. 오리네이스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다. 오리네이스.